오늘 구할 리뷰는 두 편을 동시에 준비했어요. 1005회, 1198회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좀 레전드 편으로 꼽혀요. 편집이 되게 잘 됐고 취재도 엄청 잘해서 거의 범인을 만났던 게 아닌가, 취재진이 그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미제 사건인데 꽤 많이 근접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편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표창원 씨랑 박지선 씨랑 사건이 일어났을 거로 추정되는 그 동네를 돌면서 지리적인 프로파일링도 같이 하는 게 나와. 답사하면서. 그거 굉장히 좀 멋있게 잘 나왔어. 이런 사건 보도하는 방송에서 없는 방식이었어요. 프로파일러들이 현장을 보고 하는 게. 그 뒤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뭐 화성연쇄 살인 사건 때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재밌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보는 방송이고 이게 2005년 6월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엽기토끼와 신발장, 신정동 살인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방송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두 남자의 시그니처, 엽기토끼와 신발장, 새로운 퍼즐, 뭐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좀 이 새로운 퍼즐이라고 한 거 보니까 새로운 가능성, 뭐 증거를 찾은 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편이고 좀 기대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2005년 6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던 황씨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어요. 주택가 골목길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쌀포대인데 누군가 마네킹을 쌀포대에 담아 버린 것 같았어요. 좀 신기하잖아, 이렇게 버리는 게. 그래서 쌀포대를 들어 올려 봤더니 호기심에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구만. 배를 이렇게 끈으로 묶은 걸 이렇게 들려고 하니까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한번 만져보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더라고, 사람.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마대자루 두 개를 앞뒤로 이렇게 사람을 씌워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묶어놨어. 놀랍게도 마네킹이 아니라 여성 시신이었습니다. 주민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쌀포대의 시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습됐어요. 자, 그 당시 출동했던 분인가봐요. 발견 당시 그 시체 모양은 쌀포대 두 개로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옷은 다 입은 채였고 얼굴만 까만색 비닐봉지로 전체를 다 가렸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사. 근데 단순한 질식으로 보기에는 몸 곳곳에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당시 부검을 했는데 우리가 물린 흔적 같은 거, 피해자 가슴에 그런 흔적이 좀 있었어요. 양쪽 가슴에 치아로 물어뜯긴 상처가, 손목에는 결박을 당했던 결박흔, 속옷은 벗겨졌다가 올려진 듯 말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생리대가 다른 종류가 두 개 들어있었고요. 휴지도 똘똘 말아가지고 집어넣었고요. 여성용품과 휴지가 피해자의 몸 안에서 발견되면서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서 봤던 피해자 물건들 집어넣었었잖아요. 포크, 볼펜, 복숭아 조각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생리대를 집어넣었던 애. 하지만 시신에서는 범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어. 성폭행이 의심되는데. 가슴을 물었으면 여기에 뭐 침이라도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나 봐. 참혹한 모습으로 사망한 뒤 쓰레기장에 버려진 피해자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20대 후반의 권양입니다. 권양이 6월 6일 오전 9시경 아침 식사하고 점심쯤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고 돌아오지 못한 거야.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 집에서 2km 떨어진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던 거죠. 병원 간다던 사람이 어쩌다 쓰레기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 거냐. 시신 부검해 봤더니 아침에 먹은 음식이 그대로 위장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 유성호 교수님 의견을 들어봅니다. 아침 식사가 소화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사망 시점이 최소한 8시간 이후는 아니다. 오후 3, 4시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사망 추정 시각은 6월 6일 오후로 보입니다. 병원으로 향하거나 귀가 중인 것으로 추측되는 그녀를 어떤 방법인진 모르겠지만 누군가 끌고 갔고 무슨 이유에선지 살해한 후 포대를 씌워 쓰레기장에 유기했어요. 당시 이 주택가에 CCTV가 없었어. 목격자도 없습니다. 누구의 소행일 것 같냐? 강도진 않을까? 자, 여기에 그 당시 담당 형사인가 봐요. 권양이 그 당시 소지한 금품이 돈이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요. 간단하게 몇천 원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려고 했던 거니까요. 돈을 노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원한에 의한 살인이진 않을까? 권양 주변 사람 만나봅니다. 권양이 항상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냥 옆에 늘 따라다니는 조용하고요. 없는 듯이 사는 그런 아이인 것 같은데요. 1년을 함께 근무했지만 사적인 연락을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동료들과 교류가 없었고 누군가에게 원한 사고나 해코지를 당할 성격도 아니래요. 근데 한 가지 짚히는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돈이 나온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빠가 네? 뭐라고요? 막 이러면서 사망 신고서? 이러면서 돈 얘기라니까 갑자기 다급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장례식장에서 동료들에게 비친 오빠의 행동이 어딘가 좀 이상해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권양의 오빠를 의심한 건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오빠를 만나 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만나러 간 거지. 자, 그러자 권양의 오빠가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원치 않아요. 더는 그걸 끄집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다고요. 아, 죄송해요. 동생 얘기를 꺼내자 예민하게 반응해요. 더 이상 대화는 할 수 없었고, 사건 발생 당시 경찰도 이 오빠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해봤지만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쌀포대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요. 또 한 번 주택가 일대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분이 또 최초 발견자이신가 보네. 인근의 식당 주인입니다. 아이, 쓰레기를 버려도 말이야. 누가 꼭 염할 때 사람 묶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버려져 있는 거야. 권양의 시신으로 발견됐던 곳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장소, 또다시 기이한 형태의 물체가 나타납니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이 물체는 여러 겹의 비닐로 쌓여져 있었어요. 조심히 포장지 벗기니까 또 그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죠.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 이 씨의 남편을 만나봤어요. 저녁 무렵 아내가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도 오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도 꺼져 있는 거야. 하지만 친정에 가 있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도 아내가 안 와. 얼마 후 기다리던 아내의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들려옵니다. 어느 주택가에서 뭔가에 겹겹이 쌓여 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처음에 마대자루에 쌓인 거랑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같은 발상으로 처리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아내인 이 씨. 야외용 돗자리에 시체를 둘둘 말아서 노끈으로 묶고요. 그 안에 검정색 비닐봉투로 얼굴을 가렸고 다리도 꺾여 있었고 김장할 때 깔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비닐봉지로 한 번 더 쌓여져 있었어요. 시신을 겹겹이 둘러싼 건 돗자리와 대형 비닐봉지, 게다가 노끈으로도 묶고요. 전기선으로도 묶고 그 다음에 나일론 끈으로도 묶고 끈이 한 3개 정도 종류가 나왔어요. 부검 결과 이번에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예요. 6개월 전 권양과 비슷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당해서 갈비뼈 2대가 골절되어 있기도 했어요. 그 무렵 수사진 사이에서 조심히 어떤 얘기가 나돌기 시작하는데 겉상태와 검정색 비닐봉지는 그때 형사들이 탐문하면서 수사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따라한 모방범죄가 아니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또 있대요. 일단 첫 번째 권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체의 일부 훼손흔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어떤 이물질을 강제로 넣었는데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씨를 살해한 범인이 언론이나 주변 목격담을 통해서 권양 살해 사건을 접하고 따라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을 했던 거야. 두 사건은 동일범이냐 아니면 모방범의 소행인 거냐. 여기에 유튜버가 된 표독한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 이 얘기를 들어봅니다. 시신을 둘둘 싸고 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는 쉽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상당히 유사성이 확인되는 그런 범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검 감정서를 각각 살펴본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 역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놀랍도록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특이한 게 후복막강에 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후복막강이라는 건 흔히 말하면 등 쪽이거든요. 두 사람 다 등 쪽으로 광범위한 폭행을 당했는데 집중적으로 맞은 부위가 비슷하다는 거죠. 이 씨 같은 경우는 왼쪽 9번, 10번 갈비에 폭행이 가해졌는데 권양은 복부, 복막에 큰 출혈이 있거든요. 비슷한 부분을 때린, 구타한 걸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유사한 점이 더 있습니다. 머리 뒷부분, 즉 우리가 뒤통수라고 부르는 부분에도 이 부분은 머리를 잡고 땅에 부딪히게 한 아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그냥 둔기로 한 대 때리는 뭐 그런 구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머리를 바닥이나 이런 데 압력을 가하는 듯한 이런 경우에 생기는 상처입니다. 한마디로 머리채 잡고 바닥에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의 피해자 몸에 남은 상처가 뒤통수가 바닥에 끌린 흔적, 목에 상처, 몽자국, 그리고 둘 다 손목이 묶여 있었다. 사인은 물론 구타당한 부위와 제압 위치까지 두 사건에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존재해요. 이게 만약 전혀 다른 사람이 범인이어서 각각의 독립적인 범행이었다고 보면 너무나 유사성이 많아요. 한 사람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정말 범인이 동일범이라면 그는 왜 시신 유기 장소를 눈에 띄기 쉬운 주택가로 선택한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 봉지나 끈을 이용해 시신을 겹겹이 감싸고 묶는 행위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거냐? 피해자에 대해 상당히 시간 들여 싸매고 그리고 위장하고 보이지 않게 하려는 행동은 아마도 피해자의 시신이 바로 발견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하게 반영된 흔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놔뒀단 말이야. 어디 야산 이런 데가 아니고 묻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또 이상하죠. 여기 나오잖아. 그렇다면 주택가를 유기장소로 정한 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창원 교수와 박지성 교수는 만났어요. 범인은 이곳에서 뭘 남겼을까? 자, 여기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보기 좋은 멋있게 연출이 된 마치 엑스파일의 멀더와 스컬리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벽 같은 느낌이 밤에는 아마 불빛이 전혀 안 나왔을 테니까 이게 범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막힌 벽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죠. 현장 보면서 범인이 어떤 심리에 의해 이런 결정들을 했는지 분석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택가고 뭐 사방에 트여 있고 보는 눈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밤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거죠. 만약 여기 차량을 세워두고 이쪽 면으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그러면 전혀 들키지 않고 목격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차를 벽 삼아서 건양집에서 시신 유기 장소까지는 약 2km가량, 납치 장소부터 이곳에 오기까지 범인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둠을 틈타 차를 이용해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곳의 복잡한 지리 사정을 알고 있을 거라는 범인은 인근 주민이었을 것이라고도 추측이 돼요. 근데 범인은 왜 좀 더 먼 곳에 시신을 유기하지 않은 걸까? 이거는 일반적인 살인범들의 심리랑은 좀 다른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전시형인가 싶기도 하고. 여기에 박지성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이분도 진짜 나이를 안 드시네. 분명히 사용된 차량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본인 직장에서 이용하는 차라든지 빨리 어떤 출근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차를 써야 하는 급박함이 있진 않을지 생각이 드는 거죠. 쌀포대 밖으로 삐져나온 시신의 손 역시 범인이 꼼꼼하게 싸맸긴 했지만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단서래요. 어떤 급박한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느끼는 이곳까지 와서 시신을 유기하고 사라진 걸까? 범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단서를 얻기 위해 돗자리에 쌓인 상태로 버려진 두 번째 피해자 이 씨의 시신이 유기된 주택가 주차장을 찾았어요. 현장에 도착한 전문가들은 이곳 역시 범인이 평소에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곳이며 이 씨 시신 역시 차를 이용해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두 곳의 유기 장소를 본 전문가들은 범행 장소에 대해 이런 추정을 내놨어요. 지금 첫 번째 유기 장소나 두 번째 유기 장소나 사실 어떻게 보면 유기 장소로서 굉장히 적합한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는 곳이거든요. 시신을 어떻게 어디에 유기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나서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나서 사실은 검거가 되지 않는 채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 시신을 유기할 때처럼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겠구나 어떤 방심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연쇄살인범들이 이러다 잡히거든요. 처음에는 존나 꼼꼼하게 준비해 예행 연습까지도 해보고 근데 막상 실행해보고 성공했어. 그 다음부터는 아 별거 아니네 싶어서 점점 그 준비 과정을 생략하기 시작해. 대충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잡히는 거거든요. 단서를 남기면서. 그러니까 얘도 두 번째 범행에서 바로 방심하기 시작한 거지. 첫 번째 범행이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그나마 그런 장소를 찾진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손이 노출된 권양 시신과 다르게 더 꼼꼼하게 처리됐대. 이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래요. 첫 번째 범행 당시 미흡했던 점을 본인이 학습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에서는 매듭의 개수도 더 많아지고 더 치밀하게 감쌀 수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표식과도 같아 보인대요, 이 매듭이. 이 매듭에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는 없을까? 산악 전문가를 통해 매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매듭은요, 시트밴드라는 매듭입니다. 시트밴드. 시트밴드라는 매듭은요, 스퀘어 매듭이라고 우리가 보따리 묶을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매듭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매듭은 아니에요. 이거는 매듭을 좀 아는 사람이 쓰는 매듭이라고 보입니다. 권양 사건에서 보인 매듭인 시트밴드 매듭은 뭔가를 단단히 묶을 때 사용하는 매듭,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따리 묶을 때 쓴다는 거 보니까 뭔가를 운반할 때 묶는 매듭인 것 같아. 시신을 들기 좋게 묶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박스나 이런 덤턱이나 이런 거 묶는 걸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매듭으로 묶어 말아서 칼로 끊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매듭법이 손에 익기까지 꽤 오랜 시간 걸린대. 눈에 띄는 매듭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묶음 단위로 뭔가를 단단히 묶을 때 쓰이는 매듭. 좀 이하한 점이 있대요, 여기에. 이 부분을 당기면 쭉 풀리거든요. 매듭이 싹 풀립니다, 금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빼면 되거든요. 자기 버릇이겠죠. 매듭이 평소에도 이렇게 매듭을 해서 마무리하는 버릇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풀리기 좋게. 한 시신에서 2개의 매듭이 나온 거야. 그럴 필요가 딱히 없잖아요. 2명 이상이 묶은 게 아니냐, 시신 처리를 할 때. 굳이 왜 쉽게 풀리는 매듭을 해놓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짐작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박스 같은 거 작업하고 나면 풀어야 되잖아요, 꺼내려면. 제가 봤을 땐요, 박스 포장을 많이 한다든지 폐지 같은 거 모아서 처리하고 뭐 그런 사람 같아요. 범인은 일상생활에서 포장이나 매듭을 주로 다루는 사람이지 않을까 추정이 돼요. 그러면 시신 버릴 때 사용한 쌀포대나 돗자리로 추측할 수 있는 범인의 얼굴은 뭘까? 이 사건의 범인이 상당히 경제적이나 또는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의 다양성, 그리고 지적 능력, 이런 부분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차 시신이 유기된 장소 근처에 살고 경제적 수준이 낮고 포장이나 매듭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학력도 짧아. 그렇게 추측이 돼요. 두 사건에서 또 다른 공통점도 나왔는데, 사건 당일 11월 20일 오후 4시 지하철 신정역에서 마지막 행적이 포착됐어요. 두 번째 피해자 E씨가. 권양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신정역 근처로 통행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어요. 여기가 E씨 시신이 발견된 곳, 권양 시신 발견된 곳. 어디서 납치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딘가에 이동됐을 가능성이 있어. 성폭행 정황이 보이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범행 사냥터가 있겠지. 그리고 다시 옮겨진 게 유기 장소인 건데 거리가 가까워요, 생각보다. 그럼 이 동네에 범인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네. 근데 이거 뭐 꽤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지하철로 하면은 한두 정거장인데 도보 기준으로 한 건가? 어쨌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 뜻밖에도 신정역 주변. 그곳에는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아요. 근데 목격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걸 봤다거나 이런 걸 목격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휴일 오후 시간 신정역 주변에서 6개월 간격으로 홀연히 사라진 뒤 주택가에서 시신으로 두 여인이 발견됐어요.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신정동 연쇄살인 유기 사건은 목격자 단서도 없어 미궁에 빠진 지 10년째였습니다. 방송 때. 근데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같은 신정동에서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게 2006년 5월 30일인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던 날이래요. 또 다른 형사인데 5월에 그때 지방선거인가? 선거가 있는 임시 공휴일이었을 거예요. 한 5시, 6시쯤 이 시간대예요. 납치미수 사건 역시 휴일에 일어난 데다가 앞서 두 사건이 6개월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처럼 이 사건 역시 2차 사건 발생 후 6개월 만입니다. 새 사건이 6개월 간격으로 나왔다. 휴일이기도 하고 범인에게 어떤 활동 패턴이 있어. 피해자 여성은 그날 오후 목동역에서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잠시 한눈판 사이에 내릴 곳을 지나친 거야. 그래서 한정거장 다음인 신정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까지 걸어가던 여자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이렇게 하고 옆구리에 칼인지 흉기인지 몰랐어요. 못 봤으니까. 근데 뭐가 이렇게 푹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요.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옆구리에 흉기를 대고 끌고 가려고 한 거야. 여기가 지하철역 인근 주택가입니다. 정신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이미 최악의 상황. 여자가 꼼짝 못하도록 계속 위협을 했다. 하지만 남자가 방심한 틈을 타 재빨리 빠져나왔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살아남은 피해자는 지금 범인들의 사냥터를 갔다 나왔던 것 같아. 다른 피해자들도 여기서 죽었겠죠. 나왔는데 반지하래요. 반지하에서 나왔다고요? 그럼 바로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그 빌라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숨었던 거예요. 멀리 도망을 안 가고. 피해자는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이 건물 빠져나가서 달려가 봐야 나는 여자고 걔들은 남자고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멀리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숨은 거죠. 거기가 자기가 납치된 건물 위층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몸을 숨겨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여자는 아쉽게도 이 집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있어. 절대 까먹지 않아. 그 2층 집 올라가서 신발장 뒤에 숨었는데 그때 엽기토끼 스티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엽기토끼 연쇄살인 사건인 거예요. 어쩌면 연쇄살인범의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를 여인.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지났어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는데 그날의 기억을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잠깐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안 가는데 갑자기 손을 낚아채더라고요. 그때부터 따라간 것 같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친구인데 술을 많이 먹어서 말을 안 듣는다. 사람들이 아이고 여자애가 젊은 애 술 많이 먹었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하고 그 면도칼은 아니고 뭐죠 그거? 커터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자,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매듭법이라든가 노끈, 나이론끈, 마대자루, 돗자리, 커터칼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송이었고 두 번째 방송에서 이것들로 어떤 단서를 찾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남자에게 제압당한 채로 끌려가게 됐어요. 골목길로 한참 걸어간 끝에 도착한 곳이 남자의 거주지로 보이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입니다. 자, 여기서 1부가 끝나네요. 3부까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두 편을 압축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자, 2부에서는 이 여자분의 진술을 좀 중점적으로 사건을 분석할 것 같습니다. 자, 2부 볼게요. 네, 오늘 그알 리뷰 레전드 편 보고 있어요.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워낙에 유명하고 유튜브에도 뭐 관련 영상 너무 많아. 그래서 범죄 사건을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면은 다 알지. 아는 사건이라 이제 안 누를 법한데 이 그알 리뷰를 저희가 준비한 게 이번 주에 편집이 워낙에 잘 됐고 엽기토끼 살인 사건을 방송한 것 중에 가장 사실에 근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2부 3부 남아있어요. 2부 먼저 보겠습니다. 생존자 인터뷰가 계속되네. 들어갈 때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갈 때요 제 눈을 가렸어요. 아무튼 열쇠로 여는 소리가 안 들리고 바로 문을 열더라고요. TV 소리를 크게 키우더라고요. 다시 저보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계속 목만 치더라고요. 계속 여기를 주먹으로 치는데요. 자, 목을 세게 잡으면 제압했다. 박 씨는 어떻게 탈출한 거냐? 눈 뜨지 말라 그랬는데 살짝 떴어요. 떴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대문이. 그때는 생각한 게 딱 하나였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급히 뛰어나와서 2층 집 신발장 뒤에 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인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나간 거지 보고 쫓아간 건 아니야. 나가는 소리 들으니까 씨발 도망갔구나 라는 생각에 대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어느 방향으로 뛰었겠죠 자기도. 근데 이분은 2층에 올라가 있던 거죠. 공포에 질린 그 순간 박씨 눈에 들어온 게 엽기토끼 스티커 그리고 뒤이어 박씨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말하는 소리도 들었나봐. 제가 딱 숨었는데 갑자기 막 욕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자기네끼리요? 네, 2명이요. 남자가 다른 누군가와 집안에서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남자의 집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박씨는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대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무슨 말소리가 들려서 처음에 TV인 줄 알았는데 왔다고 하더라고요. 왔어? 하더니요. 공범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박지성 교수님은 그 상대방도 이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누군가를 납치해서 데려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왔어라는 반응은. 아마 범행 패턴이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해서 집안에 데려오고
집안에서의 범행과 시신유기에는 두 명이 가담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초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지성 교수는. 심지어 초범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어요. 목격자분이 이상해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뭐 술을 마셔서 이런 식으로 정말 대응을 잘 숙련되게 하고 눈을 감기고 수건 같은 걸로 눈을 감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범행이 처음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정말 힘들죠. 그치. 같은 동네에서 이미 납치살인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미 매듭으로 2명 정도가 의심이 되는 상황.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2명이 확실히 파악이 됐어. 같은 새끼들이지. 이 박 씨의 기억이 어쩌면 미궁에 빠진 두 사건을 해결해줄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범인의 거주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날 박 씨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심스럽게 밖에 나올 수 있었고 대문 밖을 나선 후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달렸대요. 얼마나 달렸을까? 한 초등학교 보였고 학교 건물로 숨어든 후에야 주변을 둘러보게 됐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집이. 제가 뛰어온 거리를 계산하면 한 15분에서 20분이요? 15분에서 20분을 뛰었으면은 2km쯤 되지 않을까요? 조금씩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던 박 씨가 충격적인 기억도 떠올립니다. 끈이 되게 많았어요, 끈. 끈은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저를 묶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녀가 본 끈의 정체가 뭘까? 이 세 사건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신정동에서 6개월 단위로 발생한 사건은 모두 한 사람, 연쇄살인마의 소행의 가능성이 커요. 그럼 범인은 어디 있는 거냐? 박 씨가 도망치던 중 발견하게 됐다는 초등학교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정문은 4방향의 길이 있어요. 좀처럼 가늠하기 어려운데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날 밤 박 씨가 달렸던 길이 어느 쪽일까? 여기서 우리가 배제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있어요. 즉 정면, 좌측의 방향 경우에는 일단 바로 이제 큰 길로 연결되고 아파트는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없는 곳입니다. 단순히 보면 정문이 가장 잘 보이는 정면 좌측 방향에서 박 씨가 뛰어왔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거기를 가장 먼저 제외한 거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장소와 가까운 곳 직선거리로 뛰었을 때 초등학교보다 더 밝고 또 차량도 많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들이 사면에 다 있습니다. 우선은 납치당한 장소인 신정역, 그 다음에 반대로 좌측 방향이라면 저 대로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큰 대로나 역이나 이런 곳이 나타나기 전에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그럼 결국 피해자가 먼저 탈출을 시도한 범인의 근거지. 범행 장소는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와 가까운 우측면 혹은 후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이렇게 뛰어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이 큰 길을 건너야 되니까 여기는. 그리고 여기도 빌라가 없는 곳이고 이렇게 왔다면 여기였을 테니까 길을 걸어가 보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범인의 거주지로 예상되는 구역이 1차 사건 피해자인 권양의 집에서 신정역으로 가는 길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사건 당일 병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던 권양. 그렇다면 신정역 1번 출구로 가는 골목길 어딘가에서 범인을 마주친 게 아니었을까? 2차 사건의 피해자 이 씨의 경우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이 포착된 곳은 신정역의 에스컬레이터. 근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자 이 씨의 집 방향인 5번 출구와 범인의 집 방향은 1번 출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을 한다면 피해자의 집이 저쪽이니까 이쪽으로 갔겠거니 추정하기 쉽지만 만약 범인이 이 일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올라올 때 잡아서 이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써있는 대로만 보자면은 범인과 마주친 이 씨는 집 반대 방향인 1번 출구로 끌려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5번 출구에서 잡혀서 지하 도로 타고 1번으로 나왔을 수도 있다. 첫 번째 사건과 다르게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굉장히 세게 찬 이런 흔적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장소에서 피해자를 보고 여기에서부터 납치를 해가면서 올라갔을 때 오히려 심리적으로 피해자는 아직 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주변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다른 식의 저항을 해볼 가능성, 더 해볼 여지가 높다는 거죠. 권양과 다르게 이 씨의 옆구리에서는 흉기에 제압당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타나요. 상대적으로 이 씨가 많은 저항을 했고 이것은 납치 행각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단서.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이 씨가 입고 있던 겉옷에서 곰팡이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 옷에서 자생한 게 아니라 제2의 장소에서 묻은 겁니다. 반지 하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실내로 추정됐어요. 많은 것들이 계속 겹치고 있죠. 조각조각 자리를 찾지 못하던 각 사건의 정황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과연 3명의 서로 다른 범죄자가 이런 식으로 범행했는데 정말 우연히 이것이 이 지역에서 이 시간에 벌어졌을 이것이 우연일 가능성은 정말 낮고요. 앞선 권양과 이씨 대상 범행에서 확인된 50%의 정황과 단서와 증거, 미수 피해자 박씨 사건에서 드러나고 확인된 나머지 49%, 박씨 사건과 권양, 이씨 사건을 연결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피해자 박씨가 가지고 있고요. 이 사건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박씨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기억이 안 나, 지금 이 사람은. 박씨 기억에 따르면 당시 범인은 30대 중반.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175 이상의 다부진 체격, 짙은 눈썹의 소유자. 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재현해낸 범인의 거주지가 이래요. 추정하는 거야. 자, 보면은 너무 그 당시에 전형적인 다세대 연립주택 뭐 이런 단지들의 그냥 전형적인 그냥 빌라 같은 느낌이에요. 주택가에 있는. 너무 흔해. 이거 응답하라에 나오는 걔네 집 같기도 해. 그죠? 오래된 건물일 거야, 아마. 지하가 있고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는 2층 집 건물. 초록색 혹은 검은색 대문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가구. 범인은 왼쪽 집에 살았고 특이한 점은 계단을 올라가면 보이는 2층 집 현관 앞에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은 낡은 신발장이라는 거예요. 10년 전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두 여인의 비극은 여전히 범인의 행방과 함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범인은 아직까지 본인이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계속 범죄 충동을 억누르면서 추가 범행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주나 근거지를 이전해서 계속 다른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뭔가로 싸서 끈으로 묶는 형식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아마 범행 방식을 바꿨을 수도 있겠죠. 지난 2015년 방송 그 후 범인의 거주지를 추측하는 온갖 제보가 쏟아졌어요. 자, 제보자들 통화 내용인데 신정역 1번 출구 2층에 신발장이 있던 집이고 풍선껌 먹으면 엽기 토끼 스티커 그게 있었어요. 아이가 재밌어서 거기 항상 붙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안 산대. 반지하층에 사는 사람 만나봤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사건 발생 1년 후인 2007년에 이사한 걸로 확인됐고, 그럼 전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 수소문 끝에 2006년 당시 그곳에 살았다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에게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몇 가지 확인합니다. 손 씨라는 사람인데 이제 73년생이니까 올해 8 된 거죠. 48이요. 그럼 당시에는 30? 30대 초반이겠죠. 그 집 반지하에 살았다는 남자인데 생존자 박 씨가 추정한 납치범의 나이와도 좀 비슷해요. 근데요, 제가 가끔 와서 거의 잠만 자고 가는 수준이었어요. 어머니는 계셨고 저는 외지로 이렇게 다니다가 가끔 오는 집, 그건 100%예요. 저 혼자 단독으로 산 적은 없어요, 신정동에서. 뭐 방을 계약한 건 맞는데 별로 여기서 오래 살진 않았고 엄마랑도 살았고 찾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사실 제보자가 살았다는 다세대 주택은 대문이 2개인 점, 계단의 위치가 생존자 박 씨의 증언과는 여러모로 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신정동 사건에 대한 제보가 계속됐지만 납치범의 은거지로 추측할 만한 곳이 없어요. 2009년 12월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2015년 첫 방송 이후 4년 만에 뜻밖의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케이블 방송을 몰래 시청하는 세대를 찾아 절체 작업을 한데 그날 신정동의 한 집을 찾았대요. 대문 지나서 반지하집 문 두드렸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2층으로 향하게 됐고 2층 집 현관에 놓인 신발장 뒤쪽에서 전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봐봐. 케이블 방송을 몰래 시청한대.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하지. 근데 이 당시는 전봇대에 가가지고 선을 연결하면은 가능히 했던 방식이야. 그리고 피해자 그 박씨 얘기 중에 전선이 집에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는 신발장에 붙어있던 엽기토끼 스티커뿐 아니라 그 위에 놓여있는 화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넘어뜨릴 뻔했거든요. 손 정리하다가. 종이꽃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들이 만든 것 같았어요. 2층 신발장 뒤에서 작업하고 대문 밖으로 나온 민석씨가 다른 집으로 이동하려던 그때 뒤늦게 무슨 검은 모자를 좀 푹 눌러쓰고 아니 우리 집 문 두드렸는데 왜 그랬냐? 의아했죠. 분명히 저는 두드렸을 때 없었는데. 언뜻 30대 중반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반지하 집에 사는 사람이었고
민석 씨에게 자초지종 듣고는 따라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널브러져 있던 끈이었다고. 곧바로 TV가 있는 안방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끈들이 엄청 널브러져 있었대. 평범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가구 없이 살림살이도 단촐했고, 근데 이상한 점이 작업 다 완료하고요. 다음 집으로 넘어가려고 수고한 폐선, 전기선들 정리하는 와중에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왔을 때는 모자 벗었고요. 그 다음에 상의도 벗었고요. 이동하려던 미석 씨에게 다시 반지하 집 남자가 오더니 못 쓰게 된 전선을 달라고 했다는 거야. 이거 다시 안 가져가셔도 된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TV에 쓸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도 일단 이건 저희 거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몇 번 요구를 계속 하더라고요. 남자가 좀처럼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3m가량의 전선을 남자에게 주었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 집이 좀 기억에 남았다고. 그리고 그 기억은 생존자 박 씨의 기억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2006년 5월 납치범에게 어느 다세대 주택으로 끌려갔던 박 씨, 그리고 같은 해 9월 어느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간 민석 씨. 두 사람은 검은색 철문을 지나 반지하 집 앞에 섰어요.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많은 양의 끈들, 그리고 두 사람의 기억은 비슷한 공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요. 계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반지하에서 나올 때는 왼쪽에 계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피해자의 진술이고, 제보자, 그 선 정리하시던 분, 바로 나오면 2층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왼쪽으로 2층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계단이 있는 거죠. 똑같은 말 하죠? 왼쪽 계단, 왼쪽 계단. 계단을 통해 올라간 2층 집 현관에서 본 낡은 갈색 신발장, 그리고 신발장에 붙어있던 엽기토끼 스티커, 그 위에 올려져 있던 화분, 똑같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얘기냐? 박지선 교수는 화분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 10년 지나서 회상하는 것 치고 너무나 자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 방송에서도 사실 나갔기 때문에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이 너무 구체적이라 TV에서 본 장면이 혼재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경험한 그날의 일들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안 깨뜨리려고 조심스럽게 뒤로 가서 신발장 뒤에 딱 앉아서 작업 중이었고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거기 간 적도 없고 그냥 TV를 보고 얘기하는 거면 이런 묘사는 나오기 힘들죠. 그리고 생존자의 기억과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대요. 이 남자는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나요? 일단 제가 마주친 건 그 남자 하나였고요. 다른 남자가 있진 않았어요. 외출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박 씨가 신발장 뒤에 숨자마자 반지하에서 남자가 따라 나왔는데 한 사람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납치범 외에 집안에 또 한 명이 있었다. 생존자 박 씨의 기억. 제보자 민석 씨에게 잠들어 있는 기억이 아닐까? 강호순의 최면 수사를 맡았던 권일용 교수 도움을 받아서 권일용 교수님이 최면 수사도 할 줄 알아요? 진짜? 이건 나 몰랐네? 대단하신 분인데 능력자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눈을 천천히 감아보세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번 서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자,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른쪽으로 계단이 보여요. 계단이 보이고 있어요. 약간 때가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2층 집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민석 씨. 잠시 후 한 남자 다가옵니다. 모자 쓴 사람, 검은 모자. 좀 화난 듯이 무슨 일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남자와 같이 반지하로 향한 그의 눈에 뭔가 들어옵니다. 바닥에 빨간 끈. 또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가위, 칼, 커터 칼. 질문하니까 살짝 얼굴 들었는데요. 매서워요. 남자다운 얼굴이고 약간 매섭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민석 씨가 잊고 있던 기억 하나 찾습니다. 그 사람 가구 어떤 사람이 왔어요. 선을 좀 달래요. 어느 집이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그 집이래요. 제가 들어갔던 집, 그 노끈이 많은 집. 다른 사람인데 그 집에 산다 그래요? 네. 곧이어 남자의 얼굴에 대한 기억도 떠오릅니다. 근데 그 박 씨에게도 최면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별 얘기가 없어서 편집한 건가? 이어서 할 건가? 좀 궁금하네. 빨리 3부를 봐야겠습니다.
전선 정리했다는 그분 최면 수사하고 있죠. 계속 이야기 들어볼게요. 눈은 눈썹을 갈매기처럼 그려놨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처음 진술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모자를 벗고 온 것 같다. 모자 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살고 있다는 다른 사람.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을 두 번 본 게 아니고 두 사람을 본 거죠. 제보자가 그날 만난 남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선을 요구했던 두 번째 남자가 눈 화장을 했다는 기억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눈 쪽으로 많이 아이라이너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검은색 색연필을 이렇게 진하게 무슨 씨발 새끼 스모키 화장 마냥 이렇게 팬더예요. 지가 푸바온 줄 알아요. 병신이. 그렇게 했었네요. 이는 신정동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범인의 성향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래요. 여기에 오윤성 교수님 나옵니다. 1차 사건 때 피해자의 손톱에다가 매니큐어 칠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독특한 시그니처죠. 만약에 남성이 눈화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변태적 욕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됐다고 보는 거죠. 1차 사건 피해자의 손톱에 분홍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대. 범행 당시 범인이 칠했던 걸로 추측이 된다고. 이게 전형적인 성범죄예요. 사람을 죽였어, 여자를. 근데 손에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렸다거나 외국에서는 하트 같은 거 많이 남겨. 우리나라는 이제 매니큐어를 칠한다든지 손톱을 자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도착증 환자들의 성범죄다. 피해자 몸에 이물질도 넣기도 했으니까. 무엇보다 민석 씨의 기억과 신정동 사건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바로 끈이라는 거예요. 끈. 그날 남자가 민석 씨로부터 쓸모없는 전선을 받아간 이유가 뭘까? 남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최면에서 막 깨어난 민석 씨에게 모자를 벗고 나타난 두 번째 남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황. 기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그려보기로 했어요. 민석 씨의 기억을 토대로 조금씩 그려지는 남자의 얼굴. 14년 전 민석 씨가 만난 그 남자의 얼굴이 맞을까? 인상적인 특징까지 보완한 끝에 드디어 몽타주가 나옵니다. 씹새끼. 변태같이 생겼네. 무슨 일 할 것 같냐 얘. 이렇게 생기네. 개새끼 이거. 여자한테 좀 뭔가 이렇게 호감을 좀 살 수도 있는 정도의 얼굴이네요. 그들을 만났던 다세대 주택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최면 이후 더욱 또렷해진 민석 씨의 기억을 토대로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오밀조밀 들어서 있는 다세대 주택들. 하지만 민석 씨의 기억 속의 그 집은 좀처럼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참을 빠르게 걷던 민석 씨의 걸음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느려집니다. 여기를 승합차 타고 지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쪽인가 저쪽인가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 모습이에요. 민석 씨가 이동하는 중에 봤다는 초등학교. 생존자인 박 씨가 도망치던 중 숨었던 곳이기도 해요. 얼마나 걸었을까 기억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를 지나갔거든요. 여기를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했어요. 제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투덜거렸거든요. 더럽게 언덕 그냥 높네. 이러면서요. 분명 이쯤 어디엔가 있을 그 집. 그런데 잠시 뒤 한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서더니 한참을 살펴봐요. 혹시 기억 속 그때 그 집인 걸까? 때마침 2층 집에서 나오는 한 남자, 집주인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요, 신발장 같은 거 바깥에 내놓은 적 있었나요? 우리는 신발장 안에 다 있어가지고 별도로 내놓을 게 전혀 없어. 혹시 신발장에 대한 기억을 잊은 건 아닐까? 반지하 집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기억하지 못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지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요. 다만 겉으로 보는 집 구조는 찾고 있던 집과 비슷한데 반지하 내부는 좀 다릅니다. 끝내 그 집을 찾지 못했어요. 그 집을 찾는 방법은 없는 걸까? 당시 요금을 내지 않고 케이블 TV를 시청했대요. 혹시 이에 대한 기록이나 민석 씨가 작업했던 기록들이 케이블 방송사에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없지. 저희 찾아봤는데요. 전선에 남아있지도 않고 조회가 안 돼요. 2006년도는. 공시청은 작업만 하지 주소를 남겨놓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 찾기가 어려워. 방송을 통해 그래서 신정동 사건의 몽타주 공개했고 비슷한 사람 봤다는 제보자가 쏟아졌어요.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게 두 건인데 두 개 다 몇 해 전 신정동 인근 마트에서 몽타주와 닮은 직원을 봤다는 거예요. 당시 일했던 마트 관계자들 수소문해서 단서를 얻습니다. 지금 그 마트 점장이요. 지금 여기 마트 공산품 담당하는 사람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래요. 거의 똑같대요.
똑같다. 몇 가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신정동 쪽에 거주하신 적이 있나요? 예, 제가 송파구에서 한 7년 살다가요. 김포로 이사 왔다가 다시 일산으로 신정동 쪽으로는 아예 연고가 없는데?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신정동 다세대 주택, 주변에 오래된 가게, 마대와 노끈 구하는 철물점 공사 현장, 재활용 업체 등 많은 곳을 다녔는데 몽타주 속 얼굴을 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근데 부산에서 뜻밖의 소식이 옵니다. 서울 사건인데 이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정우정 경감. 거꾸로 해도 정우정. 대체 무슨 일일까요? 2008년 3월 차량 터리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는 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절도범 추적하다가 좀 어딘가 이상한 새끼의 존재를 알게 됐대요. 도난당한 노트북을 신정동의 한 고시원에서 두 명의 남자 장 씨와 배 씨가 번갈아 쓰고 있는 정황이 나왔는데 이 새끼들 검거하려고 고시원 찾아가니까 아무도 없었대. 얘기 들어보자. 당시 다른 범죄 사실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검거가 됐었죠. 길가에서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여성을 이제 성폭행하고 둘 다 이런 사건인데 장 씨와 배 씨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대요. 2008년 7월 자정 무렵 서울 당산역에서 정차 중이던 장 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한 여성이 있었대. 장 씨에게 부천으로 가달라고 말하고 바로 잠이 들었대요. 술 먹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러자 배 씨에게 곧바로 이 운전하고 있던 장 씨가 전화를 겁니다. 먹이를 낚았다는 장 씨의 전화를 받은 배 씨가 귀마개랑 커터칼 챙겨 나갔고, 귀마개는 뭐야? 잠시 뒤 신정역 부근에서 합류했어요. 그리고 여성을 납치해 경기도 화성의 야산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판결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려서 깨우고 배 씨가 미리 준비한 귀마개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무슨 귀마개로 눈을 가려? 아무튼 흉기인 칼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소리를 들려줘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폭행했다. 그리고 여성이 사는 동네에서 내려줬대요. 여성을 이제 길가에다 혼자 이렇게 버려두다시피 해서 이 여성분이 탈출해서 신고했죠. 가까운 경찰서에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요. 이 사건으로 범인 잡혔는데 부천 피해자 사건이 있기 2달 전에 신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서 둘이 같이 한 여자를 성폭행한 죄가 밝혀진 거야. 신정동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2인조야. 2008년 5월 18일인데 신정동 골목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발견하고 뒤따라갔대요. 장씨라는 게. 집에 도착한 여성이 문을 잠그지 않고 잠에 들자 바로 배씨 불러내서 이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먼저 방 안에 있던 스타킹으로 여성 결박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니까 샴페인병으로 머리 때리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번씩 성폭행하고 250만원 인출했네. 카드로. 여기는 또 CCTV 없나요? ATM이나 은행 갔을 거 아니야. 두 건의 사건으로 징역 12년 선고받은 장씨는 여름 출소 예정, 배씨는 10년형. 이미 나왔네 둘 다. 한동안 이들의 존재를 잊고 지냈다는 정경감. 근데 이 지난 방송을 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경찰들도 많이 챙겨보겠죠. 문득 떠올랐대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은신했었다고 그렇게 진술하시던데 그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그 반지하 가구에서 또 그런 범행을 했었고요. 2명이. 이 강도강간 범행을 한 동네에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2명이 같이 이렇게 합동해서 범행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형사 경험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새끼들인가 봐. 2008년 당시에 두 사람이 머물렀던 고시원 그리고 범행 현장이 신정동 연쇄살인사건 범인들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구역 안에 있어요. 1차 사건은 신체 일부가 보일 정도로 시신 처리가 꼼꼼하지 못했고 2차는 시신 처리가 확연하게 날 정도로 치밀했다.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공범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를 납치한 주범은 한 명이지만 적어도 시신을 감싸고 유기한 과정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개입했을 거다. 성범죄에서 공범이 가담하는 일은 일방적이지 않다. 근데 그 드물다는 일이 2005년 2차례 발생했고 3년 뒤 2008년 한 동네에서 또다시 벌어졌다. 그리고 그 어디죠? 배수로 살인사건도 있었잖아요. 배수로 살인사건. 그것도 2명 이상으로 좀 의심이 돼요. 성범죄인데도. 비슷해. 원래 성범죄자들은 공범을 잘 두지 않아. 성범죄가 목적이면은 성에 대한 취향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해. 당연한 거 아닐까 싶어. 혼자 독차지하겠다 약간 이런 심리가 좀 발생하지 않나 싶고. 장씨와 배씨 이들은 누구이며 무슨 사이였을까? 먼저 성범죄를 주도한 건 장씨래요. 어떤 사람이냐? 어렵게 장씨의 동생 만납니다. 형 때문에 경찰서 간 일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1995년에 20대 초반이었는데 장씨가 어머니와 알고 지낸 한 남자를 죽인 적이 있었대.
피해자가 자기 어머니를 스토킹하고 괴롭힌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관으로 유인해 흉기를 찔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대요. 그리고는 그 자식들을 찾아갔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형이 사고치고. 이왕 사고친 거 아마 뭐 돈도 좀 뺏어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피해자 가족들한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며느리 강제추행하고 이 사건으로 10년 받았대. 출소하고 가족들이랑 살면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어느 날부터 장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대요. 지금 돌이켜보면 통화할 때 얼핏 배 씨 이름을 댔던 것 같고요. 그냥 추정하기를 교도소 동기로 알고 있죠. 저는 아예 몰라요, 그 사람을. 제가 봤을 땐 한 몇 개월간 부쩍 어울리더라고요. 외박이 많아지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그런가 보다 했죠. 이런 말 뭐하지만 약간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반푼이라고 하는. 형님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혼자 소심해서 제가 봤을 땐 혼자 막 과감한 어떤 행동을 하고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렇다면 매 사건마다 장 씨의 전화를 받고 합류했던 배 씨, 어떤 사람이냐 이 배 씨는. 노끈 하나로 차에 잠긴 문을 열고 금품을 터는 상습적인 차량 터리범이래. 아니, 끈으로 어떻게 차문을 열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되나 그게? 끈이 그 창문 틈으로 들어가치나?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새끼? 40차례나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1년 6개월 수감됐다가 석방이 됐어요. 살인 전과가 있는 장 씨와 수십 건의 절도 전과가 있는 배 씨. 전문가는 두 범죄자의 만남이 일반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조합이면서 대단히 위험하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로 지능적인 이런 범죄의 특성과 폭력적인 형태의 살인을 해보고 사람을 해쳐봤던 경험이 있는 이 완력과 폭력을 사용하는 범죄자의 특성이 만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시너지가 동종의 범죄자들이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고 위험하고 더 높은 단계의 진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박스를 이제 끈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플라스틱인가 그래, 이 재질이. 그죠? 이렇게 보통 많이 묶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노란 거, 납작한 거. 이거 가위로 잘라야 돼, 그죠? 이거. 그런 말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쩌면은 두 사람이 만났고 한 사람은 범행 대상을 찾고 또 한 사람은 뒤늦게 합류하는 이런 패턴의 협업이었다. 근데 여기에 의문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지. 오윤성 교수가 그래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 대상만 앞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범행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상황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는 주로 주저, 다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말리거나 왜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와서 합류하게 되고 공동 범행을 저지르고 과연 이것이 전혀 사전적인 어떤 다른 범죄의 경험 없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인가 하는 거죠. 교도소에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 씨와 배 씨는 각각 2004년 8월, 2005년 1월에 출소했는데 이들의 첫 번째 공동 범행은 2008년 5월에 있던 신정동 성폭행 사건으로 보기에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출소하고 난 뒤 시작된 신정동 사건. 두 건의 살인사건과 한 건의 미수는 이들 2인조가 첫 번째 공동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일어났어요. 신정동 사건과 2인조가 벌인 성폭행 사건을 모두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고 결박한 게 특징이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범행을 저지른 뒤에 무슨 까닭인지 피해자를 집 근처에 내려줬다는 거야. 죽이지 않았어.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과시일 수도 있죠. 대범하고 이만큼 자신이 있어. 또 다른 의미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행여나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는 형태의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신정동 사건의 범인도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을 가졌던 건 아닐 수도 있대요. 목적이 성과 돈인 경우들이 있어요. 성폭행과 돈을 갈취, 탈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반항이라든지 외부인의 존재라든지 혹은 범행의 완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피해자를 고의가 아닌 치사 형태로 조용히 시키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공통적인 건 바로 이 끈이라는 거야. 끈을 이용한 차량 절도로 배신을 수배됐었고 그러니까 만나보기로 한번 해야죠. 재작년 출소해서 수도원의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대요. 만납니다. 장 씨의 이름을 언급하자 불쾌한 내색을 비추는데
조용히 얘기하자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단번에 눈에 들어온 게 다름 아닌 노끈이래.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정체불명의 주황색 끈, 바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 방, 벽, 문에 걸려있기도 하고 뭐 끈 패티시야 이 새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입니다. 조심스럽게 그와의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장씨에 대해 물어보니까 교도소에서 만난 게 아니라 2007년쯤에 공사 현장에서 만났대. 자기가 장씨의 팀장이었다고. 근데 어쩌다가 범행을 한 거냐? 나도 혼자 살고, 그리고 또 내가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여자 있다고 뭐 자기가 눕혀놓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냥 가서 뭐 이런 식이니까. 범행 주도한 건 장씨였대요. 항상 자기는 그저 전화에 얼떨결에 합류하게 됐다. 흉기를 챙긴 적도 없다. 손전등을 커터칼로 피해자가 오해한 거다. 자기가 챙겨간 건 손전등 귀마개뿐이다. 전문가는 이 얘기를 어떻게 봤냐? 장씨와 배씨가 알고 지냈다는 기간에 의문이 있다고. 자기들 말대로 인력사무소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만나서의 관계는 일 잘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최초에 어떻게 만났느냐, 어디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을까? 인력사무소 수소문에 봤는데 일용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서류나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배 씨의 대화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을까? 전문가는 범행에 사용된 귀마개가 좀 의아하다고. 자, 여신님, 귀마개라는 물건은 사실 생소한 물건이죠. 그러니까 귀마개의 원래 용도가 아닌데도 사실은 이 눈을 가리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은 귀마개라는 도구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챙겨가기까지 이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귀마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납치미수 생존자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배 씨는 신정동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까? 조심히 2005년 두 건의 살인을 물어봐요. 저는 겁 많아서 누구 죽이지 못하겠고요. 누가 말을 해서 만약 내가 진짜 했다 쳐요. 했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세상 천지에. 자기는 살인과 거리가 멀대. 나는 반지하 같은데 그냥 살라고 해도 안 살아요. 반지하 싫어하고요. 고시원 전에는 어머니 댁에서 살았던 건가요? 예. 혹시 옛날에 눈에 뭐 아이라이너 그린다던가 하신 적 있어요? 난 화장 되게 싫어해요.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도 뭐 끈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 끈을 많이 사용은 하죠. 전기 일 하니까요, 전기선. 나는 전선 주워다가 고물상에다가 많이 팔았으니까. 마대 같은 것도 많이 쓰세요? 예, 뭐 사용하죠. 그걸 집으로 가져온다거나 하신 적은 없나요? 갖고 온 적 있죠. 전선 담아와야 되니까. 비슷한 점이 많아. 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전선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대. 그럼 이 전선들을 마대자루에 담아서 옮겼겠지. 배 씨의 말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확인해봤지만 아들이 살던 고시원이나 가족들과 살던 집 어디에서도 아들이 수거해온 마대와 전선은 본 적이 없대. 집도 고시원이 아니면 수거해온 전선과 전선들을 담은 마대, 배 씨는 어디에다가 뒀던 걸까? 장 씨 동생과 대화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한번 짐을 저희 무슨 연립 건물 살 때요 갖고 온 적이 있어요. 가방 하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는 동생 짐인데 잠깐만 여기 좀 세를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끊는다고? 뭐 더 이상 볼 게 없나 봐 내용이. 풀리지 않는 퍼즐.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좀 새로 나온 가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 직업이라도 좀 먼저 알아보자. 자, 두 명이야. 끈을 많이 써. 그리고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차를 이용한다고 하잖아. 이 새끼들 현수막 다는 애들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뭘 때리고 했다는 거 보니까 강목을 사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현수막을 보면요. 매듭법도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달아. 지금은 지정된 데다가 이렇게 아예 달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끈으로 이런 식으로 끈으로 불법으로 달아요. 이거 구청에서 맨날 수거하는 거야. 지정된 장소 아니면 요렇게 건널목 같은데 가로수나 신호등에다가 묶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게 묶을 때는 현수막의 끝에다가 강목을 끼워요. 이렇게 강목을 끼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듭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겠죠. 안 풀리는 매듭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이 새끼들이 현수막 하는 뭐 이런 새끼들이 아닐까 이런 말들이 나왔었고 그게 좀 지배적인 의견이기는 해.
그리고 뭐 이렇게 끈이나 그날 당일날 받은 현수막 같은 거 여러 개 받을 거 아니야. 새벽에 돌아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면은 좀 조건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 2인조라는 것도 그렇고. 양쪽에서 잡아야 되니까. 현수막 같은 거 당일날 이제 받아서 작업 들어갈 때도 뭐 끈이라든가 마대자루에 담을만 하고. 그리고 뭐 수거해 갈 일 있으면 마대자루 써야 되고. 집에 끈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 현수막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리뷰하게 된 게 그것을 알고 싶다를 추적해가는 과정이 경찰에게 어떤 큰 정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만 만나면서 이렇게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고. 그런 거 보면서 조사를 되게 잘했어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게 좀 레전드 편이기도 하죠. 다른 사건들과 같이 비교하면서 좀 유력해 보이는 사람들도 좀 보여줬고. 현수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장씨랑 배씨가 현수막 일 한 적이 있을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현수막 하는 애들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을 거야. 근데 이 방송을 다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입에 나오고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 그할 취재진이 이거 한번 물어봤었으면 좀 어땠을까 싶어. 그때는 이런 생각이 안 났던 거죠.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래서 좀 이 편에서는 이제 이런 현장 답사하는 이런 장면이 좀 저는 기억에 남았고, 요 편 한번 여러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 하면 나오거든요. 엽기토끼 사건인데 회차로 검색하셔야 돼. 1005회 1198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좀 잘 뽑힌 방송이에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너무 유명하고 다들 잘 알지만 한번 더 같이 보는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보고 싶으신 편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준비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댓글에 엽기토끼 사건 해달라는 게 글이 올라와서 준비하게 됐던 거예요.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는 못해요. 저희도 일정대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댓글 보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 왜 내 건 안 해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 거. 무시하진 않고 다 댓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기다리시다 보면 이제 늦더라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